고조선 문명 그 뿌리를 밝힌다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환웅의 신시문화 왜 고조선 문명인가. 이제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고조선의 문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웅의 신시문화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나 다름없는 4대 문명의 하나로 주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과 같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고조선 문명을 주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문명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좀 놀랍니다. 고조선 문화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고조선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조선 실체도 불분명한데, 당군조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당군이 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웅바라고 말씀드렸죠. 환웅신시가 우리 민족사의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웅의 신시문화는 곧 고조선 문명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조선 문명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존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새로운 발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명은 이미 통설화되어 있잖아요. 4대 문명은 고정화되어 있는데 거기 어디 고조선 문명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조선 문명이 4대 문명과 같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새 역사의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역사학자들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새 문명론을 펼치면은 고조선 문명이 새롭게 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통시적 연구가 역사학의 생명인데 공시적 관계에 골몰해서 뭔가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것만 있으면 뭐 거기서 왔거나 또는 여기서 거기로 갔거나 하는 전파란 또는 전래설을 펴는 것이죠. 지리적 이동에만 관심이 있고 역사적 발전 단계라든가 문명의 수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례 중에 대표적인 우리 학계의 오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황국을 환인으로 변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국을 환인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1921년 경도대학 삼국유사 판본의 나자를 보고, 요 그림이죠. 요 황국하고 요 환인 나자를 보고 요게 진실이고 요것을 변조한 것이 요거다 이렇게 요것을 보고 변조했다고 생각한 사람 다른 맥락은 전혀 보지 않았어요. 선후관계도 보지 않습니다. 요것만 집착해 보면 뭐 요거가 맞고 요거에 뭔가 이게 좀 글씨가 어지러운 게 수정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 요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아는가? 이 역사적으로 요 나점 보지 않고 이 문맥 전체를 보든지 세계관을 보든지 옛날 기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는 물론이고 고려조, 조선조의 모든 문헌에 제석환인이라고 썼든지 아니면은 상제환인이라고 썼든지 전신환인이라고 썼든지 신인환인이라고 썼지 황국이라고 쓴 데는 없어요. 여기밖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써인 것은 제대로 고쳐 쓴 거죠. 이게 맞다고 하면 우선 위제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황국이 어떻게 제석이에요? 황국이 어떻게 상제고 천신입니까? 그리고 서자라고 그랬잖아요. 황국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이게 아들이 있겠어.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면 수위천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천나를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천나를 내려다봅니까? 이건 환인이 있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수위천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시 삼위태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하시가 안 보이는데 아래로 삼위태백을 내려다봤다는 거죠. 이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어태백 정상, 강어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태백산 정상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인이어야지 한국에서 어떻게 강어를 하겠어요? 그건 수평이동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위지신시 시위 환웅천왕이라 그랬어요. 이거 한국이면 한국의 사람이 어떻게 천왕이 되겠어요? 이거는 환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태양시조 사상이나 또는 환웅신시본풀이의 서사구조가 가야의 서사본풀이와 같다고 하는 데서도 줄곧 뭐예요? 천왕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송강림신라예요. 만약에 이게 황국이라면 우리나라 신라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도 이게 다 예를 들면은 고려 시대의 이승류의 제왕운기에서도 환인, 또는 신라 초의 건근의 응제시 집주에서도 환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환인, 동국 여지 성남에도 환인, 전부 신인이나 천신이나 상제나 제석 환인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한 곳만 요거 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고치는 건 당연히 오히려 이거는 바람직하게 수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비록 이만희 지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식민사학자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했지만은 이 기록은 정확하게 제대로 고친 겁니다. 1921년 건국대학에서 이렇게 고쳤는데 어떻게 이 과거의 모든 역사 자료를 한인으로 고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역을 하면 이거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말이 안 돼요. 이게 한국을 한인으로 변조했다고 주장하는데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변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일본인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는 상유사의 한국을 한인으로 고쳐서 했단 말이야.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환인을 고쳤는데 여기 이 뿌리를 뽑았겠어요. 환인 고쳐가지고 환웅, 당군으로 이어진 민족사의 뿌리가 그대로 제대로 고쳐졌죠. 한국 하면 한국, 환웅, 당군이 문제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상호관계 속에서 교차 검증하지 않고 식민사학에 대한 혐의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했지만은 환인이 맞고 한국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으로 번역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학숭배 사상을 우리 건국시조본풀이를 다루면서 줄곧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빙하기를 겪은 신석기인들의 역사를 고려하면은 태양숭배 사상은 인류 보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빙하기를 거친 것은 우리 민족만 거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거쳤기 때문에 빙하기를 거치고 나면 저절로 태양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태양숭배를 특정 민족 기원설이나 특정 종교에서 비롯된 믿음으로 여기는 것은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태백숭배 사상이 있다. 그러면 뭐 거기서 왔거나 우리의 태양숭배 사상이 거기로 갔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상이다. 신석기의 고조선 시대를 제대로 포착하려면 빙하기를 연구해야 통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하면은 저절로 이런 보편적인 것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건국시조 신라를 통해서 한국만의 특수성, 그게 바로 뭡니까? 태양숭배 사상을 가졌지만 우리는 홍익인간했고 제세 이하했고 강령 이세했다. 이런 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이죠. 그래서 인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보편성과 독자성을 함께 가지고 있지 완전히 보편적인 거나 완전히 독창적인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 민족사는 태양시조 본풀이로서 일관성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라의 통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북방의 청손신라와 남방의 난생신라가 전래된 것으로 왜곡된다.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보고 통체적으로 휘어잡아야 그런 걸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것은 제대로 휘어잡아서 통찰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기웃기웃거리고 이거 어디서 왔지? 어느 나라에서 왔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갖다 즐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것을 그 자체로 해석하지 못하면 남의 나라에서 온 것으로 해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웅신시에서 수로의 가해국까지 총체적으로 통찰을 하면 모두 우리나라 신라는 태홍시조 신라이고 또 두 시조와 두 나라가 겹치는 이중구조의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기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세계까지 일관된 어떤 통시적인 발전 관계와 문화적 지속성을 포착해야 되는데 그런 통시적인 문화적 지속성을 포착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민족 문화의 경우는 엉뚱한 데서 찾죠. 저 북방에서 찾든지 남방에서 찾든지 엉뚱하게 찾지. 그렇게 되면 고조선 문명이라는 세탑을 쌓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통시적인 발전 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역사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 문명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고조선 시대의 사상과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 생활세계 속에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거 그냥 공연히 고조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그것이 또 인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인류가 공동선으로 지향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조선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가 어떻게 쭉 이어져 와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의 문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일관되게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문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문명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는 새로운 문명론을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명의 정의부터 새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 문명의 정의를 가져오면 우리 문명은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명의 정의에 따라서 흔히 고대 문명이라는 고정관념도 재검토해야 된다. 저게 고대 문명이 맞는가? 지금까지 고대 문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히려 의심을 가지고 우리 고조선 문명을 새롭게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있는 통설을 동어반복하는 데서 머물 수밖에 없다. 새로운 문명론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존 문명론을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기존 문명론은 문명의 정의를 주로 말의 어원풀이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가 뭐냐 하면 문화의 어원풀이, 역사가 뭐냐 하면 역사의 히스토리아에서부터 가져온다든가 뭐 이렇게 어원풀이를 하는데 어원론은 개념의 정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뢰 라틴어 시빌스나 영어 시빌라제이션 등 서구어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영어나 뭐 라틴어 가지고 뭐 말풀이 하는데 머무릅니다. 이거 말풀이 하면 이건 시민이란 뜻이에요. 시민은 이 어떤 자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명을 해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말로 풀이한다고 문명이 제대로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원이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연구다. 그리고 서구어가 개념의 표준어라는 편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구어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원풀이 아니면 어떻게 문명을 정의하느냐 하면 기존 이 서구학자들이 정의해 놓는 기존 정의를 뭐 여러 가지 열거하고 그걸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서구학자들의 문명에 관한 정의를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 잡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사지선다형의 어떤 답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문명은 이미 정의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찾기 때문에 문명을 새롭게 정의하거나 문명론을 더
더 진전되게 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학자들은 문명론에서 정의를 찾는 것이 정답이라는 학문 종속주의를 극복해야 새 문명론을 진전시킬 수 있고 고조선 문명을 고대 문명 하나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 문명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고대 문명에서 개념을 기납하는 작업,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고대 문명을 여러 가지 살펴보고 거기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면은 그게 문명에 관한 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항아 문명, 그 외에 또 잉카, 마야, 아즈텍 문명 등에서 문명 개념을 도출한다. 그러면은 다시 어땠어요? 그 개념이 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그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인더스 문명, 황허강 유역에 있는 황하 문명, 이게 일반적으로 세계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을 더 설정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뭐 문명을 더 여러 가지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의 입각에서 문명을 정의하게 되면은 문명 현상론에 갇혀 있는 닫힌 체계의 문명론에 빠져가지고 새 문명을 개척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정의하면 다시 이걸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명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명과 견주어서 고조선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대 문명 발산지 조건과 고조선 문명의 관계를 한번 견주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입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모두 큰 강을 끼고 있고 대부분 북반구의 온대 지역에 문명의 발상지가 있어요. 그리고 농경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조선 문명은 어떠냐? 자연환경이 요하와 대동강, 한강 등 큰 강을 끼고 있는, 그리고 지리적 위치도 온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명 발상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농경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로리 벽시가 농경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만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환웅신시 본풀이에 보면은 주곡을 360여사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농경을 그만큼 중요시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환경이라든가 생업 조건이 고대 문명 발상지와 고조선 문명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영역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대, 앞서고 BC 3000년 전, 4000년 전 이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3500년, BC 3500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역도 아주 넓어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 고조선 문명을 보면 단군조선이 서기전 2333년이니까 환웅의 신시는 서기전 3000년 또는 3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앞에서 이야기했는 이런 고대 문명의 발상지의 역사적 연대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환웅신시의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역은 여기 본 것처럼 한반도와 만주, 요하 유역 일대가 다 고조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넓다, 아주 광역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이집트나 또는 잉카니 이런 데 보면 규모가 아주 크고 우뚝한 문화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고조선 문화유적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고조선 문명의 표지 유적으로는 고인돌의 집중 분포를 들 수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인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 문명론에서도 고조선 문명은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어마어마한 거대한 문화유적이 없는 것이 기존 고대 문명과는 다른 차이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 고대 문명은 4대 문명은 또는 뭐 7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관이나 이상적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인류가 공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조선 문명은 홍익인간 제세이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 건국 이념, 통치체제 이런 가치관이 있다. 그런 점에서 고조선 문명으로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문명론에서 새로운 문명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문화와 문명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서로 대조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와 문명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서로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뭐냐? 문화의 정의도 뭐 백가쟁명입니다. 저는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인간다운 삶의 생활 양식, 이것을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는 이 공동체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개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다운 생활 양식이란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문화라는 거죠. 우리는 인사하는 법은 달라도 뭐 이렇게 목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포옹도 하고 뺨도 부비고 뭐 이마도 부비고 뭐 손을 들어가 거수경례도 하고 다양하겠지만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필요한 의식상 인사를 한다고 하는 건 다른 동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인간답다는 거죠. 누가 길을 가다가 제자를 만났다. 근데 제자가 나를 받는 것 같은데 얼른 피해가 고목으로 빠져나갔다 이러면 어때요? 저는 인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인간 안 된 게 인사할 줄 모르는 거죠.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먼 데 있어서 막 쫓아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그 마음속으로 그럼 인간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말하는 거죠. 인사예절. 짐승들은 부부간에 뭐 혼례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혼례식을 해야 정식으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잖아요. 짐승이 뭐 장례식 합니까? 그 짐승과 다른 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죠. 그래서 혼례식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민족마다 달라요. 장례식도 민족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걸 하는 게 이게 바로 문화죠.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서 인간됨의 여부를 결정하는, 인간인가 아닌가. 저놈은 인간 됐다. 저놈은 인간이다. 그래도. 이걸 안 하면 비문화적이죠. 비문화적은 뭐냐? 인간 안 된 거. 야만인 뭐. 들짐승하고 같아. 야만. 그래서 문화의 반대말은 야만이다. 짐승과 같다. 그런 이야기. 문명은 요거하고 좀 달라요. 삶의 유익한 생활 수준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선진 문물을 공유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명의 가장 초기부터 사용하게 된 문명은 불의 사용 같은 건데, 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 민족은 불을 사용하고 저 민족은 불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불 사용하는. 도구의 제작이라든가 또는 바퀴의 사용이라든가, 요즘 같은 뭐예요? 전기기관, 요즘 전기, 전자, 뭐 최근에는 그냥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문명입니다. 생활 수준이죠. 삶에 아주 유익하고 편리한 생활 수준이에요. 여기는 우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문명인데,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비문명적이라고 그래요. 비문명을 뭐라고 그러냐? 미개라고 합니다. 비문화적인 것은 야만, 문화의 반대말은 야만, 문명의 반대말은 미개입니다. 그래서 미개와 야만, 문화와 문명, 이거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미개라고 생각하는데, 미개에도 문화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성인들은 생활 수준이 어때요? 미개했지요. 예를 들어 공자시대에 뭐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뭐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텔레비전이 있었겠어요? 요즘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건 뭐 있었겠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수레바퀴 정도 사용하고 그랬어요. 퇴계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용하는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가 편리한 살림살이 거의 사용하지 못해서 요즘과 보면 견뎌보면 미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문화 수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은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명과 문화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미개하지만 문화적 수준이 높은 소수민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MBC 몇 주년 특집으로 아마존의 눈물 같은 이런 5부작을 보여줬는데, 거기 보면 여러 소수민족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모해족 같은 게 나오고 보면 그들이 지금 아주 미개해요. 도구를 사용하는 건 거의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아직도 활이나 이 창을 사용해서 짐승을 잡고 불을 이용하고 집을 움막으로 짓고 그 정도밖에 문명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답게 사는 삶은 오히려 오늘날 문명사회 사람들보다 더 인정이 있고 서로 나누고 멸시하지 않고 잘 웃고 이런 거 보면 아주 인간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되 미개한 생활을 할 뿐이지 문화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야만적인 문명이 있어요. 문명사회가 분명한데 이거는 짐승처럼 사는 거죠. 생활 수준은 높되 야만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문명의 수준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문명 수준을 누리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총을 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이 총기는 문명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이기가 총기인데 그 총기로 뭐 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학생들과 이 교직원들, 교수를 사서 여러 명 살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반도 못하죠. 짐승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쓸모없이 자기 동료들 죽이지 않아요, 짐승은. 그래서 이런 것은 문명사회이지만은 하는 짓은 야만스럽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 모순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 개념에 따르면은 고대 문명은 사실상 고대 문화로 인식되어야 해요. 문화적인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문명적인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문명 발상지에는 뭐가 있느냐?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문화 유적이 있어요. 이거는 문명적인 수준이 없으면 그러한 문화 유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문화 유적을 보유한 경우 고대 문명으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피라미드와 같은 대형 왕릉이라든가 국화 같은 신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의 문화 유적이 곧 문명의 생생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